안녕하세요. 자, 오늘부터 이제 기초 강의 첫 시간이죠. 기초 강의는 보시다시피 기본서를 다 볼 수는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기초 강의는 기초가 되는 부분을 아주 자세하게 해설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다 나가진 않지만 우리가 기본 강의 들어갔을 때 전제로서 반드시 알아둬야 될 사항을 아주 자세하게 제가 설명드릴 겁니다. 자, 교재를 펴보시면은, 처음이 몇 페이지죠? 6페이지죠? 그죠? 6페이지. 근데 제가 머릿말 보니까, 머릿말에서 진짜 좋은 말이 있더라고요. 그 머릿말에서, 뭐가 있더라? 아까 보니까 교과서를 사랑하기. 이게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공인중개사 교재는, 다 훌륭해요. 다 훌륭하고요. 이 공인모 교재도 굉장히 좋습니다. 잘 만들어진 교재니까 진짜 사랑하고요. 요게 이제 기본소지만 우리한테는 뭐죠? 교과서다. 그래서 시험 볼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공부하시면 되고, 요 책에 있는 내용을 다 숙지하신다면은 몇 점 맞을 것인가? 100점을 맞을 거다. 그죠? 근데 그렇게는 힘들죠. 그죠? 그래서 우리 목표는 저번주에 말씀드렸다시피 100점을 맞고 95점 맞고 요게 목표인 것이 아니라 안정적으로 평균 60점 이상 맞는 게 목표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교재를 보시면 처음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권리변도 총설해가지고 6페이지죠. 권리변동 총설, 권리변동 개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요거를 보기 전에 먼저 뭘 볼 거냐면 7페이지에 있는 박스를 먼저 볼 겁니다. 이 기초로서 중요한데, 박스를 보시면은 권리의 종류가 나와 있어요. 지배권, 청구권, 형성권, 항변권 이렇게 나와 있고, 지배권 잠깐 보시면 어쩌고저쩌고 가로에 물권 요런 말이 있고요. 청구권을 보시면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가로에 뭐가 있냐면 채권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민법을 공부함에 있어서 이 물권과 채권의 개념을 정리하는 게 기초로서 대단히 뭐하냐면 중요하기 때문에 제일 먼저 그거부터 보자고요. 자, 물권이 있고요. 뭐가 있는 거죠? 채권이 있는 거죠. 먼저 개념부터 잡는데, 개념은 아주 단순하게 잡아야 돼요. 물권이 뭐냐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물건에 대한 권리다 이렇게 되는 거죠. 물권이 뭐죠? 물건에 대한 권리. 물론 물건은 뭐 부동산이 있고 동산도 있겠죠. 그럼 채권은 뭐냐? 채권은 조금 길게 해야 되는데 규제 내용이 나와 있는데, 특정한 사람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물권은 물건에 대한 권리, 채권은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이렇게 되거든요. 예를 들면 쉬워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건물에 대해서 뭐가 있냐면은 소유권이 있어요. 그러면 요 A라는 건물은 물론 뭐죠? 물건이죠. 소유권은 건물에 대한 권리, 물건에 대한 권리니까 뭐가 되는 거죠? 물건이 되는 거죠. 자, 을이 갑에게요 1억 원을 빌려줬어요. 1억 원을 빌려주게 되면 을은 갑이라는 특정한 사람에게 일정한 행위, 돈을 갚으라고 요구할 수가 있죠. 다시 말하면 을은 갑이라는 특정한 사람에게 돈을 갚아라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니까 을에게 뭐가 있는 거죠? 채권이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물권은 물건에 대한 권리니까 대물권, 채권은 특정인 사람에 대한 권리니까 대인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권은 물건에 대한 권리고 채권은 뭐죠? 사람에 대한 권리다. 물권은 물건에 대한 권리에서 대물권, 채권은 사람에 대한 권리여서 대인권 이런 말을 쓴단 말이죠. 여기서 되게 중요한 개념이 나오게 되는데
물권은 절대권이라고 합니다. 이 중요한 개념인데, 채권은 상대권이라는 말을 써요. 자, 우리가 이제 민법을 공부하면은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처음에 아이씨 그지같이 어렵네. 어려운 이유가 첫째, 용어가 어렵거든요. 용어가. 그럼 민법에 나오는 용어가 왜 어려울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가 나왔는데, 우리가 흔히 쓰는 말과 뜻이 다른 경우가 많아요. 우리는 보통 절대 그러면 반드시 꼭 이런 의미로 쓰는데, 또 상대라는 말은 이랬다 저랬다 상대적이다 이런 의미 쓰잖아요. 근데 법에서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절대라는 말은 모든 사람이라는 의미. 상대라는 말은 특정된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절대는 뭐죠? 모든 사람. 상대라는 말은 뭐예요? 특정된 사람. 그래서 우리 교재 앞에 절대적 발생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새롭게 권리가 생기는 것. 상대적 발생이라는 말은 특정된 사람이 봤을 때 새롭게 권리가 생기는 것. 이런 의미거든요. 또 뒤에 우리가 절대적 무효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사람에게 무효. 상대적 무효 그러면 특정된 사람에게만 무효. 절대적 소멸 그러면 모든 사람이 봤을 때 권리가 소멸되는 것. 상대적 소멸 그러면 특정된 사람이 봤을 때 권리가 소멸되는 것. 이렇게 이해하셔야 책 이해돼요. 자, 물권이 절대권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라는 뜻입니다. 채권이 상대권이라는 말은 특정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라는 뜻이에요. 원래 개념은 너무나 당연한 거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자. 갑이라는 사람이 이 A라는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갑은 이 소유권을 누구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까? 세상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으니까 물권은 뭐죠? 절대권. 을이 갑에게요 1억을 빌려줬으면 갑에게만 돈 달라고 해야 돼. 엉뚱한 병한테 돈 달라고 지랄거리면요 병한테 뭐예요? 뒤지게 맞아요. 다시 말하면 채권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죠? 상대권이 되는 거예요. 물권은 왜 절대권이라고요?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 채권은 왜 상대권이라고요? 특정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물권은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절대권이기 때문에 대항력이 있어요. 채권은 특정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상대권이기 때문에 대항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물권은 대항력이 있습니다. 채권은 대항력이 없습니다. 이런 말을 쓰게 되는데 이유는 뭐죠? 절대권이고 상대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조금 예를 들 건데 우리가 아직 전세권과 임차권의 개념을 정확하게 안 했어요. 그죠? 제가 아마 다음 달에 물권법 기초하면서 전세권의 개념을 말씀드릴 건데 일단 우리가 좀 의구심 갖지 말고 전세권은 물권, 임차권은 뭐예요? 채권. 이렇게 전제하고 시작하자고 그죠? 자, 전세권은 뭐라고요? 물권. 임차권은 뭐예요? 채권이에요. 자, 그럼 생각해 보자. 자,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소유권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 갑이 이 토지에다가 을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줬어요. 그리고 나서 이 전세 기간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갑이 이 토지를 병에게 팔아가지고 병이 새로운 토지 소유자가 됐어요. 근데 병이 새로운 소유권을 가지고 을에게 와서
내 땅이니까 나가라고 막 지랄거려요. 이랬을 때 을은 나는 전세권이 있으니까 못 나간다 짜자 라고 버틸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다. 왜냐하면 전세권은 물권이고 물권은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뭐예요? 절대권이니까 갑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 병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 제3자에 대해서 뭐가 있는 거예요? 대항력이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제는? 자, 근데 만약에 갑이 소유하고 있는 요 토지에 대해서 을과 임대차 계약을 해가지고요. 을이 임차권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갑이 이 토지를 병에게 양도를 해서 병이 새로운 토지 소유자가 돼가지고요. 내 땅이니까 나가라 짜샤라고 막 지랄 거예요. 이랬을 때 을은 나는 임차권이 있으니까 못 나간다 짜샤라고 버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왜냐하면 임차권은 물권이 아니라 채권이기 때문에 특정한 갑이라는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는 주장할 수 없어요? 병에게는 주장할 수 없어요. 자, 왜 임차권과 같은 채권은 왜 대항력이 없는 건가요?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뭐이기 때문에요? 상대권이기 때문에. 자, 그럼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지금 토지라 그랬어요, 그죠? 주택은요? 주택 임차권은 대항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이게 이제 항상 우리 민법이 나중에 문제 풀게 되면 이 거지같이 사람 잡네 이런단 말이에요. 문제 풀 때. 왜 그러냐면 주택 임차권이 대항력이 있습니까? 물어보면 머릿속에서 뭐가 떠오르냐면 인도받고 주민등록하면 대항력이 있지 대항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자, 근데 생각해 보자고. 자, 주택 임차권자가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해야 대항력이 있다고 하는 것은 주택 임차권이라는 권리 자체는 뭐가 없는 거예요? 대항력이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만약에 주택 임차권이라는 권리 자체가 대항력이 있는 권리라면 굳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는 법을 만들어가지고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하면 대항력을 가집니다라고 법을 만들 이유는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주택임차권도 뭐가 없는 거예요? 대항력이 없는 거예요. 대항력이 없으니까 뭐 받고요?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해야 비로소 뭘 갖게 되는 거죠? 대항력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모든 임차권은 대항력이 없는 거예요. 뭐 주택 임차권이든 상가 건물 임차권이든 따지자래. 모든 임차권이 대항력이 없는 이유는 뭐라고요? 임차권은 채권이고 채권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뭐이기 때문에 상대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물권은 절대권이고 채권은 상대권이라는 이 개념을 이해를 해야 민법 총칙부터 시작하는 모든 사례에 대해서 뭐 할 수 있냐면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조금 더 볼게요. 물권은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절대권이기 때문에 물권을 행사할 때는 굳이 대위하지 않고 직접 행사하게 돼요. 채권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상대권이기 때문에 채권을 행사할 때는 직접 행사할 수 없고 대위해서 행사하게 돼요. 이것도 우리가 이제 민법 공부를 시작하게 되면 사람 환장하게 만드는 논리거든요. 아니 뭐 예를 가지고 말소를 청구할 수 있대요. 있는데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대위해서 한대요. 막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요. 자,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보자. 예를 한번 써볼게.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토지를 가지고 있어요. 등기하고 있는 거죠. 자,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을이 매매 계약을 하고
매매 대금을 다 지급했어요.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 오늘 첫날이니까. 을은 아직 소유권이 없죠. 그죠? 아직 소유권이 없잖아요. 그죠? 등기를 해야 소유권이 있는 거죠. 그죠? 그죠? 아들 얻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항상 민법 문제 푸실 때 돈 줬으니까 등기해 줬겠지. 이렇게 상상하지 말라고. 오늘도 우리가 올해 시험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 오답, 민법은 가슴 아프게도 복수 정답이나 이런 거 없을 것 같아요. 없어요. 근데 이렇게 이게 잘못됐다라고 자꾸 주장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려면 상상을 해가지고 답을 선택하더라고. 그건 아니에요. 그죠? 자, 대금만 줬어요? 등기 안 했어요? 여기에는 뭐가 없어요? 소유권이 없죠. 다만, 매매 계약을 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니까 이전 등기해달라 요구할 수 있는 뭐가 있어요? 등기 청구권이 있는데 소유권이 없죠? 물권이 없죠? 이 등기 청구권은 뭐예요? 채권도 청구권이다. 그잖아. 그러니까 지금 매매 계약을 하고 돈을 줬으면 당연히 야, 이 자식아 등기해줘라고 누구한테요? 갑이라는 특정한 사람에게 이전 등기해달라고 뭐 할 수 있는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니까 이 등기 청구권은 뭐인 거예요? 채권인 거예요. 그죠? 근데 이 그자순 놈이 땅값이 오르니까 갑이 병가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 이전 등기를 해줘 버렸어요. 그러면 이 병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소유권이 있는 거예요. 왜요? 병은 뭐 했으니까요? 등기했으니까. 근데 이 땅이 지금 을이 점유하고 사용 수익하고 있어요. 이랬을 때 병은 자신의 소유권을 이유로 다 보세요. 을에게 직접 나가라고 지랄거릴 수 있을까요? 아니면 갑을 통해서 을을 보고 나가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죠. 네, 직접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유권은 뭐죠? 물권이고 물권은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뭐예요? 절대권이니까 갑에게도 주장할 수 있고 을에게도 주장할 수 있고 따라서 굴이 갑을 통하지 않고 이걸 뭐라 한다고요? 갑을 대위하지 않고 병은 을에게 직접 나가라고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뒤에서 또 나오는데 요 병의 등기가 무효일 수 있어요. 왜 언제 무효가 되는지 나중에 할 거예요. 병의 등기가 무효면 만약에 가정을 하자고요. 무효면 병에게는 소유권이 없는 거고 이제 오히려 을이 요 병의 등기에 대해서 무효니까 말소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게 돼요. 이때 을이 병에게 직접 말소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나요? 아니면 갑을 통해서 말소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통해서. 왜냐하면 을이 가지고 있는 등기청구권은 채권이고 이 채권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뭐예요? 상대권이니까 누구한테만 지랄거려야 돼요? 갑한테. 여기서 마찬가지잖아요. 갑한테만 돈 달라고 하는 거예요? 병한테 돈 달라고 그러면 뭐 한다고요? 뒤지게 맞는다고요? 갑한테만 등기해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병한테 등기해달라고 뭐 한다고? 뒤지게 맞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직접 말소를 청구하지 못하고 갑을 뭐예요? 통해서. 갑을 뭐죠? 대위해서 청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이 대위하느냐 직접 하느냐 문제는 나중에 공부하다 보면 지문이 5개잖아요. 그죠? 5개인데 답이 둘 중에 하나야. 둘 중에 하나로 좁혀졌는데 그때 이게 결정적인 키 역할하는 경우가 많아. 직접 하느냐 대위하느냐. 그래서 이게 문제를 틀리느냐 맞느냐의 기로에 쓰게 하는데 간단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리가 뭔지를 생각해 보자고. 만약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리가 뭐로 판단된다면요? 물권으로 판단된다면 굳이 대위하지 않고 뭐 하는 거예요? 직접 바로 가는 거예요. 이유는 물권은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뭐예요? 절대권이에요. 이에 반해서 만약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리가 뭐라면요? 채권이라면 대위해서 특정한 사람을
통해서 권리를 행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물권이 있느냐 없느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리가 물권이냐 채권이냐 가지고 따지게 되는 문제라는 거 잊지 마시 바라고. 이런 것도 다 뭐예요? 민법을 이해하기 위한 뭐인 거예요? 도구인 거예요. 또 하나 더 해볼게요. 아주 중요한 거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수업을 나 다 잊어버렸어. 그래도 요 절대권, 상대권 요 부분만이라도 내가 정확하게 캐치했고 이해했다면 오늘 수업이 뭐죠? 보람찬 거죠. 보람찬 거. 끝이 다 했어요. 자, 물권은요, 강한 양도성을 떼. 채권은 약한 양도성을 떼. 왜 그럴까요? 이유는요, 물권은 물건에 대한 권리고 채권은 사람에 대한 권리라서 그래. 감 잡히시나요? 자, 우리가 양도된다는 말은 뭐가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는 거죠. 그죠? 소유권이 양도됐어요. 그러면 뭐 건물이 바뀐 것도 아니고 권리가 바뀐 거 아니고 사람 주체가 바뀌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채권은 사람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개성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에 대한 권리고 사람의 개성이 중요하니까 함부로 양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일반 채권은 뭐예요? 물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한 양도성을. 그래서 우리가 임차권을 양도하려면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양도할 수 있는 거예요. 채권이니까. 이에 말해서 물권은 물건에 대한 권리죠. 그죠? 사람의 개성이 중요하지 않죠? 사람이 바뀌어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물권은 뭐죠? 강한 양도성을 띠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뭐 지상권이다, 지역권이다, 전세권이다. 물권을 공부할 때는 이런 거 나와요. 자유롭게 양도, 임대, 담보 설정할 수 있다. 왜요? 물권은 물건에 대한 권리지 사람에 대한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의 개성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또 임차권과 같은 채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하려면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왜요? 임차권은 채권이고 채권이기 때문에 뭐가 중요합니까? 사람의 개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요 정도까지만 하자고요. 이 정도까지만. 그래서 교재 보시면 지배권 해가지고 이런 말이 나옵니다. 권리의 객체를 직접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 청구권,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감 잡히시죠? 그죠? 그죠? 감 잡히시고 있고. 형성권입니다. 이 형성권에서 읽어보면 이렇게 나있죠.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 효과가 생기는 권리를 말하며죠. 여기서 중요한 말이 뭐예요? 일방적이란 말이에요. 일방적이라는 말은 동의나 승낙을 얻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형성권이라는 권리는 뭐냐면 상대방의 동의나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 우리가 형성권이라고 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형성권이냐 아니냐를 판단할 때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뭐가 아니에요? 형성권이 아니고 동의를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건 뭐예요? 형성권이에요.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사기를 당했어요. 나중에 공부하겠죠? 사기를 당했으면 뭐 할 수 있냐면 취소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취소권을 갖게 되거든요. 요거 형성권이에요. 왜요? 자, 보세요. 사기당했다는 이유로 취소하기 위해서 사기친 놈한테 동의나 승낙을 얻어야 취소할 수 있다면 아무 의미 없는 거죠. 그죠? 따라서 사기당했다는 이유로 취소할 때는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것이니까 취소권은 뭐가 되는 거죠? 형성권이에요. 자, 형성권은 뭐라고요?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행사하는 권리죠. 자, 항변권이 나와 있습니다. 항변권은 뭐냐면 알고 볼 건데 상대방의 권리를 막는 것, 저지하는 것을 우리가 항변권이라고 합니다.
항변권이 뭐죠? 상대방의 권리 행사를 저지하는 거, 막는 것을 우리가 항변권이라고 하고요. 우리 시험 범위 안에서 항변권은 딱 하나예요. 동시 이행의 항변권. 이거 하나만 있습니다. 쉽습니다. 자, 갑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자전거에 대해서 을과 만나가지고 50만 원의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근데 그 자슨 놈이 50만 원도 안 주면서 자전거를 달라고 지랄거려요. 그럼 갑이 뭐라 그랬어요? 야, 임마, 돈 줘야 이 자식아. 네가 50만 원 주기 전까지는 나 자전거 못 줘. 이게 뭐예요? 동시이행 항변권이에요. 다시 말해 을은 갑과 매매 계약을 했기 때문에 자전거를 넘겨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뭐가 있는 거예요? 권리가 있는 거죠. 이러한 을의 권리 행사에 대해서 돈 줄 때까지는 내가 못한다라고 뭐 하는 거예요? 저지하는 거니까, 막는 거니까, 연기하는 거니까, 요 동시이행 항변권 대표적인 항변권이고, 그 중에서도 뭐가 되는 거죠? 연기적 항변권이 되는 거죠. 자, 두 가지는 우리가 개념만, 형성권은 뭐라고요?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행사하는 거예요. 항변권은 뭔가요? 상대방의 권리 행사를 뭐 하는 거예요? 저지하는 권리가 되는 거죠. 자, 기초로서 기억해 두시면. 자, 이제 교재로 이제 진도 나갈 거예요. 자, 이제 다시 좌측에 보시면, 권리 변동의 총설에서 권리 변동의 개설. 뭐 간단하겠죠. 권리가 발생되고, 변경되고, 소멸되는 것을 우리가 권리의 변동이라고 한다. 그죠? 우측에 보시면 권리 변동의 모습해가지고, 권리에 발생해가지고, 절대적 발생, 상대적 발생, 절대적 발생 뭐라고 나와 있어요? 원시 취득, 상대적 발생은 뭐가 나와 있죠? 승계 취득이 나와 있죠. 자, 교재 나온 얘들은 외우지 마세요. 일단 나중에는 좀 신경 써야 돼. 얘들은 그렇지만 시험에서 나와요. 그렇지만 처음에는 외우려고 하지 마시라고. 자, 한번 예를 들면 쉬워요. 자,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건물을 새롭게 신축을 했습니다. 그럼 갑은 이 A라는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을 갖게 되는데, 소유권이 새롭게 발생하게 되는데, 갑의 입장에서 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없던 권리가 새롭게 생긴 것이니까 이게 뭐예요? 절대적 발생인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자,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주면 을이 소유권을 갖게 돼요. 근데 이 경우는 생각해 보세요. 을이라는 특정된 사람 입장에서만 새롭게 소유권이 생긴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 소유권은 언제 발생한 거예요? 갑의 건물을 신축했을 때 생긴 거잖아요. 따라서 이런 경우는 을이라는 특정된 사람 입장에서만 새롭게 권리가 생긴 것이니까 이걸 뭐라 그래요? 상대적 발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감 잡히시죠? 그죠? 또 다른 측면에서 주체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갑이 건물을 새롭게 신축하게 되면 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갑이 맨 처음으로 갖게 된 것이니까 주체를 기준으로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원시취득인 거예요. 이게 주체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 발생이라는 거는 권리를 기준으로 한 개념이고, 그죠? 원시취득이라는 말은 뭐예요? 주체를 기준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으로 권리를 갖게 됐다? 원시취득. 자, 우리 갑과 매매 계약을 하고 이전 등기를 받았어요. 그러면 원래 갑이 가지고 있던 권리를 넘겨받았으니까 이거 우리가 승계취득이라고 해요. 우리는 앞으로 원시취득, 절대적 발생이라는 말보다는 원시취득이라는 말을 더 많이 쓸 거예요. 뭐라고요? 맨 처음으로 권리를 갖게 되는 거. 얘는 많이 쓰면 우리는 뭐예요? 건물을 새롭게 신축하게 되면 맨 처음으로 뭘 갖게 돼요? 권리를 갖게 되니까 이게 뭐라고요? 원시취득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또 승계취득, 이미 가지고 있던 권리를 넘겨받는 것을 뭐라 그래요? 승계취득이라고 해요. 자, 교재 한 장을 넘겨볼게요.
자, 넘겨보시면 요 승계취득이 둘러나네요. 이전적 승계하고 또 뭐가 나와요? 설정적 승계가 나와요. 자, 보세요, 여기서. 자, 을이 갑과 매매 계약을 하고 이전 등기를 하면 갑이 가지고 있던 권리를 넘겨받은 것이니까 승계취득인데, 특징은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 갑의 소유권이 없어지죠. 이런 거 우리가 뭐래요? 이전적 승계라고 해요. 이에 반해서 갑이 만약에 이 건물을 을에게 판 게 아니라 병에게 전세권을 줬어요. 라고 가정을 해보자고. 그러면 병의 전세권은 갑으로부터 넘겨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뭐예요? 승계취득인데, 특징은 병이 전세권을 취득하더라도 갑의 소유권이 뭐 되진 않아요? 소멸되지는 않아요. 이거 우리가 뭐예요? 설정적 승계. 무슨 말이에요? 권리를 넘겨받음으로써 구권리자의 권리가 소멸되는 경우를 우리가 뭐예요? 이전적 승계. 권리를 넘겨줬는데도 불구하고 구권리자의 권리가 소멸이 안 되면 뭐라 그래요? 설정적 승계. 이게요, 근데 참 묘하게 글로 쏘니까 어려운 거야. 근데 우리가 언어 습관적으로 구별해요. 자, 은행 가서 저당권을 설정해 줬다 그러지 저당권을 이전해 줬다고는 안 해요. 왜요? 내가 은행에다가 저당권을 넘겨주더라도 내 소유권이 뭐 되진 않아요? 소멸되진 않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임차권을 설정해 줬다 그러지 아파트 임차권을 이전해 줬다고는 안 해요. 왜요? 내가 그 사람에게 임차권을 넘겨주더라도 내 소유권은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법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어느 습관적으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구별해서 쓰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설정해 주는 거 뭐라고요? 권리를 넘겨주지만 내 권리가 소멸되지 않는 걸 우리가 뭐예요? 설정해 준다. 설정적 승계라고 하는 거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전적 승계가 또 둘로 나뉘어요. 특정 승계와 포괄 승계죠. 자, 을이 갑과 매매 계약을 하고 갑으로부터 이전 등기 받으면 갑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권리, 갑이 엄청 권리가 많겠죠. 뭐 안경에 대한 권리도 있고 쓰레빠에 대한 권리도 있고, 그죠? 뭐 집에 가면 뭐예요? 떼수건에 대한 권리 뭐 엄청 많을 거예요. 그런 가지고 있는 권리 중에서 딱 하나 A 건물에 관한 소유권만 넘겨주는 거니까, 특정된 권리만 넘겨주는 거니까 이런 걸 뭐라는 거예요? 특정 승계라고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갑이 돌아가셔서 상속이 이루어지게 되면 갑이 가지고 있던 모든 권리와 의무, 이쑤시에 대한 권리도, 뭐 숟가락에 대한 권리도, 모든 권리와 의무가 뭐예요? 한꺼번에 넘어오니까 상속과 같은 것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포괄 승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교재 보시면 기억 특정 승계 가지고 매매, 증여 이해되시죠? 사인 증여는 뭐예요? 사망을 원인으로 한 증여. 내가 죽으면 내 아파트를 너한테 줄게. 이거 우리가 사인 증여라고 하고, 이것도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 중에서 뭐만요? 아파트에 대한 권리에만 넘어가니까 특정 승계죠. 포괄 승계 가지고 상속. 이해되죠? 포괄 유증은 뭐예요? 그러니까 유증이라는 말은 유언의 방식으로 하는 증여예요. 근데 포괄이니까 유언장에다가 내 전 재산을 너에게 준다. 그러면 전 재산이니까 모든 권리가 한꺼번에 넘어가는 거니까 포괄 유증도 뭐가 되는 거죠? 포괄 승계가 되는 거죠. 뭐 회사병은 의미 없습니다. 자, 설정적 승계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 다음에 하단에 원시 취득과 승계 취득의 차이 일단은 중요하지 않아요. 뒤에서 배울 것들이니까. 그러니까 오늘은 뭐예요? 원시 취득이 뭔지 승계 취득이 뭔지 보죠. 그 다음에 권리의 변경이 나오죠. 주체 변경.
이전적 승계가 뭐죠? 주체 변경이다. 동의하시나요? 자, 갑이 을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하고 이전 등기를 하면 갑에서 을로 소유권이 넘어가는데 가만 보니까 소유권의 주체가 원래 누구였어요? 갑이었다가 소유권의 주체가 누구로 바뀌었어요? 을로 바뀌었으니까 주체 변경은 이전적 승계와 같은 거다. 이전적 승계를 하게 되면 뭐가 바뀌는 거죠? 주체가 변경되는 거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 다음 내용 변경이죠. 이거 좀 정리해보자. 자, 내용의 변경이 둘로 나뉘죠. 요즘 뭐라 나와있죠? 성질적 변경이잖아요. 그죠? 우리 줄여서 우리는 앞으로 질적 변경이라고 할 겁니다. 질적 변경이라는 말을 넣습니다. 근데 우측에 보시면 수량적 변경이죠. 줄여서 이걸 우리가 양적 변경이라 할 거예요. 시험에는 양적 변경이라고 출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자격 변경. 자, 그럼 이렇게 된 거죠. 질적 변경, 양적 변경, 다경의 변경. 요 세 가지를 구별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교재 읽어보면 어려워요. 자, 이렇게 기억하자고요. 질적 변경이란, 아이고, 잠깐만요. 권리 자체가 변경되는 것을 우리가 질적 변경이라고 한다. 질적 변경이 뭐죠? 권리 자체가 변경되는 것. 양적 변경. 권리 자체는 변경되지 않고요. 양만 변경되는 것을 우리가 양적 변경이라고 해요. 자기 변경. 권리 자체 변경되지 않고요. 양도 변경되지 않고요. 작용만 변경되는 걸 우리가 작용의 변경이라고 합니다. 질적 변경이 뭐라고요? 권리 자체가 다른 권리로 뒤바뀌는 거 우리가 질적 변경이라고 해요. 우리가 권리가 변경된다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아, 권리가 다른 권리로 바뀌나 보다. 이게 뭐라고요? 질적 변경. 제가요,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저의 권리는 뭐냐면 임차권이거든요. 세입자. 근데 제가 열심히 돈을 모아가지고 그 집을 샀어요. 소유권을 갖게 됐어요. 그러면 저의 권리가 임차권에서 뭐로 바뀌어요? 소유권으로 바뀌잖아요. 권리 자체가 다른 권리로 바뀌었잖아요. 이게 뭐라고요? 질적 변경이에요. 규제 나와 있는 예는 이겁니다. 자, 보세요. 갑이 소유하고 있는 A 건물에 대해서 을이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을이 매매 계약을 하고 매매 대금을 지급했다면 을은 갑에게 이 건물을 넘겨달라고 인도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뭐가 있겠어요? 인도 청구권이 있겠죠? 그죠? 또 아니면 이전 등기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뭐가 있겠어요? 등기 청구권이 있겠죠? 근데 그 자식놈이 안 해줘요. 안 해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애원도 해보고 지랄도 거려보고 그 집 앞에 가가지고 이 자식아 빨리 등기해줘라고 방방 뜨기도 하고 그래도 안 해주면 방법은 뭐예요? 별 방법 없어요. 네가 나하고 매매 계약했는데 등기를 안 해줘서 내가 손해가 생겼다. 뭘 청구할 수밖에 없어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밖에 없어요. 뭐 때려 죽일 수 방법이 없어요. 그럼 결국은 을이 가지고 있던 이 인도 청구권과 등기 청구권이 채무 불이행을 위한 뭐로 바뀌었어요?
손해배상 청구권으로 바뀌었죠. 권리가 다른 권리로 바뀌었죠. 이게 뭐라고요? 질적 변경. 어려워하지 마. 그냥 우리가 질적 변경하면 권리가 다른 권리로 바뀌나 보다. 교재 읽어보면 뭐 이렇게 말이 어려워. 그냥 원래는 인도를 목적으로 한 채권, 인도 청구권이었는데 뭐로 바뀌었다고요? 손해배상 청구권으로 바뀌었어. 그러면 권리가 다른 권리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요? 질적 변경. 어렵지 않죠? 그죠? 양적 변경입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건물에 대해서 뭐가 있냐면 소유권이 있어요. 자, 갑이 A라는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이 있다는 말은 이 사람은 이 건물을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동의하시죠? 그죠? 근데 이 갑이 이 건물에다가 을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줬어요. 그러면 갑이 여전히 소유권이 있다는 점에서는 달라진 게 없어요. 권리 자체는 변한 게 없어요. 다시 말하면 전세권 설정하기 전에도 소유권, 전세권이 설정된 후에도 뭐예요? 소유권. 다만 뭐가 달라졌냐면 이제 이 집에 살아야 될 사람은 더 이상 갑이 아니라 을이니까 갑은 더 이상 그 건물을 사용할 수 없고 수익할 수 없어요. 할 수 있는 일의 양이 뭐 한 거예요? 준 거예요. 이걸 뭐라 한다고요? 양적 변경. 동의하시죠? 그죠? 자, 양적 변경이 뭐라고요? 권리 자체는 그대로인데 권리자로서 할 수 있는 일의 양이 바뀌는 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양적 변경이라고 해요. 그래서 교재에 보시면 이런 말이 나와요. 9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물건의 부합이나 일부 소유물에 의한 소유권 증감. 이거 부합이라는 거 모르잖아요. 그죠? 뛰어넘자고요. 소유권 객체의 제한 물권의 설정으로. 예를 들어서 소유권자가 전세권을 설정해요. 소유권 내용 감소. 더 이상 사용 수익할 수 없게 됐다. 이해되시죠? 분위기 별론데. 다시 한번. 양적 변경이 뭐라고요? 권리 자체는 그대로. 보세요. 갑의 권리는 전세권 설정하기 전에도 소유권, 설정된 후에도 뭐예요? 소유권. 근데 설정되기 전에는 갑이 뭐 할 수 있어? 이 건물을 사용할 수도 있고 수익할 수도 있고 처분할 수 있었는데 전세권이 설정되면 제한물권이 설정되면 더 이상 뭐 할 수 없어요? 사용, 수익할 수가 없으니까 소유자인 점은 변함이 없지만 할 수 있는 일의 양이 뭐 하고 있어요? 줄고 있으니까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양적 변경이라고 한다. 어렵죠? 그죠? 그러니까 원래 민법은 시작할 때가 어려워. 기초가 어려워.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도 기초를 탄탄하게 해야 돼. 그래야 나중에 공부할 때 공부한 만큼 효과가 있어. 기초가 탄탄하지 않아가지고 시험이 내일 모레인데 이게 아직도 무슨 얘기인지 모르고 고민하고 있으면은 책 내용을 이해할 수 없으면 문제 내용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 내용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할 수 없으면 의미 없잖아요. 그죠? 기초 중요해요. 자기유명입니다. 자기유명은 권리 자체도 그대로고 양도 그대로예요. 그런데 작용만 바뀐다 그랬잖아요. 이 작용을 좀 더 쉬운 말로 하면 힘이에요. 힘. 파워. 한자를 쓰면 뭐라냐면 힘력자가 되는 역자. 힘력. 다시 말하면 권리도 그대로고 양도 그대로인데 힘, 파워만 바뀌는 걸 우리가 뭐라 해요? 작용의 변경이라고 해요. 한번 생각해보자고요. 자, A라는 아파트에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갑이 아파트는 주택이죠? 주택 임차권을 취득했어요. 갑은 이사 왔습니다. 인도받았고요. 동사무소 가서 전입신고, 주인 등록을 했어요. 그러면 이길날
뭘 갖게 되냐면 대항력을 갖게 돼요. 이게 뭐예요? 작용의 변경이에요. 자, 보세요. 인도받고 전입신고했다 그래서 주택 임차권의 권리가 다른 권리로 바뀐 게 아니에요. 어차피 얘는 뭐예요? 주택 임차권이죠. 권리 자체는 그대로. 또 인도받고 주민등록 안 해도 일단 그 주택을 사용하고 수익하는 데는 지장은 없어요. 할 수 있는 일의 양도 변한 건 없는 거예요. 다만 대항할 수 있는 뭐가 생긴 거예요? 힘이 생긴 거잖아. 그죠? 이 힘력자라고. 대항할 수 있는 뭐가 생겼어요? 힘이 생겼으니까 이런 거 우리가 뭐라 해요? 작용의 변경이라고 해요. 민법상 임차권은 등기하면 대항력을 갖거든요. 그럼 그것도 민법상 임차권자가 등기라면 대항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된 거니까 이게 뭐예요? 작용의 변경인 거죠. 자,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1순위로 갑 앞에 저당권이 설정돼 있어요. 2순위가 을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돼 있거든요. 근데 선순위 저당권인 갑이 말소가 됐어요. 그래서 을이 2순위에서 1순위로 순위가 승진됐어요. 이게 작용의 변경이에요. 왜냐하면 갑이 있었을 때도 저당권, 없어도 뭐예요? 저당권. 권리 자체는 뭐예요? 그대로죠. 또 할 수 있는 양이 저당권은 뭐 하는 권리예요? 저당권 설정했다 그래서 그 아파트에서 저당권자가 생활할 수 있나요? 저당권은 궁극적으로 뭐 하는 권리냐면 돈 안 갚으면 경매할 수 있는 권리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면 을은 갑이 있었을 때도 경매할 수 있었고요. 갑이 없어도 뭐요? 경매할 수 있는 것이니까 할 수 있는 일의 양은 편함이 없는 거예요. 다만 순위가 2순위에서 1순위로 승진이 되면 좀 더 무슨 저당권이 힘이 센 저당권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뭐예요? 작용 변경이라고 해요. 규정해볼까요? 자, 이렇게 되잖아요. 1번 저당권의 소멸로 인해서 2번 저당권 순승진. 다시 말하면 권리 자체도 변한 게 없고 할 수 있는 일의 양도 변한 게 없는데 2순위에서 1순위로 바뀌었다. 좀 더 힘이 센 권리가 됐다. 작용 변경. 그 다음에 부동산 임차권을 등기함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 대항력,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것이니까 이런 게 뭐가 되는 거예요? 작용의 변경이라는 거예요. 그죠? 자, 정리해볼까요? 질적 변경이 뭐라고요? 권리 자체가 다른 권리로 바뀌는 거예요. 양적 변경이 뭐라고요? 권리는 그대로, 다만 권리자로서 할 수 있는 일의 양이 줄거나 느는 걸 우리가 뭐예요? 양적 변경. 작용의 변경이 뭐죠? 권리 자체는 그대로고 양도 그대로지만 힘, 파워가 바뀌는 걸 우리가 뭐래요? 작용의 변경이라고. 권리의 소멸이요? 이제 이해되시죠? 절대적 소멸 뭐라고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권리가 없어지는 거. 건물이 멸실됐다? 건물이 없어졌어요. 절대적 소멸. 상대적 소멸? 특정된 사람 입장에서만 권리가 없어진 거. 이거잖아요.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주면 갑의 소유권은 소멸되죠. 근데 이 경우는 갑이라는 특정된 사람 입장에서만 권리가 없어지는 거지.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권리가 소멸된 게 아니라 주체만 바뀐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뭐예요? 상대적 소멸. 다시 말하면 이전적 승계를 하게 되면 구권리자의 권리가 소멸하게 되는데 이게 뭐예요? 상대적 소멸의 이유는 특정된 사람 입장에서는 권리가 없어지는 게 뭐죠? 상대적 소멸이기 때문에.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좀 쉬었다가 10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